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오늘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생 설계 원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명한 인생 설계를 도와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송정훈 전문가님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보험 쉽게 만들어드리는 송정훈 보험 전문가입니다. 네, 어려운 보험을 쉽게 설명해 주신다는 전문가님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박다빈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교 없이 진심을 전하는 전문가 박다빈 전문가입니다. 네, 진심을 전해주시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진심을 전해주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김경준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장 분석에 대해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드릴 김경준 전문가입니다. 네, 보장 분석 듣기만 해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간단하게 또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오늘도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들 전달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셔야겠죠?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암보험입니다. 관련해서는 송정훈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네, MC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청자분과 암보험을 왜 가입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그리고 최근 암 치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암보험에 대해서 오늘 아주 낱낱이 밝혀주실 것 같은데요. 자, 암보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죠.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일 무서워하는 질병 1위가 암일 겁니다. 그렇다면 암에 걸렸을 때 가장 무서운 점이 뭘까요? 암에 걸렸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중 가장 크게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생활비 부족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환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안 되겠죠. 여기 나온 자료 통계청에서 대한민국 21년도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보통 암에 걸렸을 때라고 했을 때 항암 치료 중 첫 5년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각종 암 관련 통계를 봐도 5년 기준이 많고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매월 250만 원씩, 생활비로 5년 동안 쓰게 되면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엄청난 양의 금전적 부담이 저는 암의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하나만큼은 제대로 준비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기에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궁금한 적 없으세요? 네, 그러게요. 저도 암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듣기는 했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2022년 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 평균 기대 수명이 남자는 79.9세, 여자는 85.6세입니다. 암에 걸릴 확률은 각각 37.7%, 34.8%, 다시 말해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꼴로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4명이 암이 걸린다는데 생각보다 암 발생률이 높죠.
네, 그러네요. 제 생각보다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발생률이 높은 걸까요? 네, 왜 이렇게 확률이 높은지는 여기 통계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수의 변화에 따라 암 발생자 수가 훨씬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고령 인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암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우리나라 전체에서 암 환자 수는 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요? 네, 주변에 암 환자가 많다고는 들었는데 대체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는지가 아마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통계 자료로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암 환자 등록 수치입니다. 2022년도 기준 자료인데요. 암 환자 전체 발생자 수가 남자, 여자 모두 합쳐서 28만 2,047명입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민의 5%, 259만 명이 암 유병자라고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암 투병 중이십니다. 암 환자분들이 대개 병원이나 요양원 또는 체력적인 문제로 밖에 많이 못 나가시기 때문에 저희 눈에 안 보이고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암도 이제 정말 흔한 질병입니다. 네, 이 자료도 보시면 암이 1위를 차지한 게 암이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암이 그만큼 많이 걸려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암 발생률 그리고 순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까 저는 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나 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투병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시니까 건강할 때 대비를 잘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좀 건강할 때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에게 발생하는 암, 똑같은 종류의 암이 발생하는 건가요? 네, 여자와 남자 암 발병률은 당연히 다른데요. 우선 남성부터 말씀드리면 폐암,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간암 순으로 발병이 높았습니다. 폐암은 예전에 무조건 담배, 흡연의 영향이 크다고 알려졌는데요. 최근에는 미세먼지와 황사, 아니면 삼겹살 이런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조리 연기로 인해 폐암 발병 확률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전립선암, 나이에 비례해서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50대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위암과 간암을 살펴보면 몇 년 전부터 음식의 트렌드를 보면 항상 매운 음식이 상위권을 차지해 왔습니다. 매운 볶음라면 전 세계적으로 인기고 떡볶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항상 인기인 음식입니다. 이렇게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국물이 있는 그리고 얼큰한 국물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얼큰한 국물에는 또 소주가 빠질 수 없죠. 하지만 이런 식습관 때문에 위암과 간암 발병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음식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인데 듣다 보니까 저도 괜히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남자분들은 이 폐와 전립선, 위, 간암의 발병률이 높았는데요. 여성분들에게는 어떤 암이 좀 많이 발생할까요? 네, 여성의 암 발병률은 남성과 좀 차이를 보이는데요. 살펴보면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순이었습니다. 유방암과 갑상선암은 여성분들이 흔하게 많이 걸리시는 게 보이는 만큼 발병률이 높은 암이라서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외로 놀라운 건 남성과 여성 모두 공통적으로 대장암의 순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대장암의 발병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식습관,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육류 중심의 식습관, 그리고 야식 이런 문화가 퍼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콕콕 짚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암이 정말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암, 분명히 무서운 질병이긴 합니다만 암을 없앨 수 있는 암 치료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 덕에 암 환자의 생존율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암이 발병해서 치료를 시작하고 5년이 지날 때까지 경과를 지켜보면서 암 판정을 내리는데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7년에서 22년까지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2.9%로 10명의 암 환자 중 7명이 충분한 치료를 받으면 5년 이상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존율이 제 예상보다는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존율이 좀 높아진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 건강보험과 의료기술의 발전 덕분인데요.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암보험금을 지급받아서 대부분을 치료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부담이 커지게 되고 그 금전적인 부담에 대해 빚을 지게 되거나 가족들에게 손을 벌리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거기다가 당시 의료 기술로는 완치율이 굉장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곧 죽는다, 시한부 인생이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암 검진을 무료로 해주기도 하고 검진 기술의 발달로 조기 암 진단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는 암에 걸려도 사망하지 않고 관리하면서 오래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고가의 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암 치료비를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암 치료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사실 저는 수술이나 아니면 항암 치료를 좀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다른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대부분 암 치료, 암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암 수술, 항암 치료 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최근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환자의 상태 그리고 암이 발생된 부위에 따라 다양한 치료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몇 개 말해드리면 암세포만 공격해 치료하는 표적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도 있고요. 호르몬을 분비해 조절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호르몬 치료, 그리고 최근 꿈의 암 치료기라도 불리는 중입자 치료, 로봇을 이용한 수술 방법인 다빈치 로봇 수술 등 정말 다양하고 효과적인 암 치료가 많이 사용돼서 암 환자의 생존율과 완치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암 치료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방법들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꿈의 암 치료라 불리는 중입자 치료기에 대한 얘기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중입자 암 치료란 탄소 등 원자핵을 이용해서 암이 발생한 해당 부위에 안전하게 정밀 타격을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암 치료 중 암세포를 죽이는 능력이 가장 탁월하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통도 거의 없고 완치율도 높은 치료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수술 없이 이 중입자 방사선 치료만으로 암세포를 모두 없앨 수 있다는 건가요, 전문가님? 네, 중입자 치료의 가장 큰 장점, 입원과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힘들지 않게 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인데요. 다만 1회로 끝나는 치료가 아니라 암에 따라서 최대 1년까지 치료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저라면 이 쉽고 빠르고 거기에 고통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여겨집니다. 암에 걸리신 이 환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 치료를 좀 원하실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췌장암 같이 일부 암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첫 치료를 받기까지 무려 2년이나 걸릴 만큼 지금 치료를 원하는 대기자가 많기도 합니다. 네, 2년이요. 좀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완벽한 치료라고 하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입자 치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치료비가 비쌀 것 같은데 병원비 얼마나 들어가는 걸까요? 네, 중입자 치료는 정말 좋은 치료지만 누구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 때문인데요. 뉴스에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된 바 있듯이 중입자 치료는 평균 치료비가 7, 8천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7, 8천만 원이요? 굉장히 고가의 치료 방법이 많네요, 역시나. 자, 그런데 이렇게 비싸더라도 대기가 2년이나 된다고요? 네, 지금 7, 8천이라는 금액에 7, 8천이라는 금액은 정말 큰 돈이 맞습니다. 하지만 2년이나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가 많다는 거는 이제 목숨을 7천만 원에 비교를 한다면 내 목숨을 7천만 원에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이런 필요성을 느낀 보험회사에서 큰 암 치료비를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최근에 출시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암 진단비, 생활비의 개념으로 갖고 가셔야 되는데 7천만 원을 치료비로 다 써버린다면 오히려 생활비가 역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암 주요 치료비라는 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이름이 생소한데요. 이게 어떤 보험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생소하신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보험사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암과 관련된 직접된 처치, 치료를 하게 되면은 내가 사용한 금액에 관계없이 매년 정해진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보험입니다. 매년 적은 치료로 하게 되면 적게는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많게는 2천만 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중입자 치료를 받기에 이제 비용적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이렇게 좋은 보험이 있었군요. 그런데 저는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 암 치료비 보험은요, 혜택이 큰 만큼 보험료가 좀 비싸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역시 보장이 좋은 만큼 보험료가 비싸지 않을까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다행이건 아직까지 지급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심상품이라 보험료가 낮게 책정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험료는 나이와 가입 조건, 선택한 회사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암 진단비 보험과 비교를 했을 때 적정한 수준이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암에 대한 걱정 그리고 보험료에 대한 걱정 모두 다 좀 덜어주시는 우리 전문가님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암보험 준비할 때 주의점 하나 더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암은 큰 돈이 들어가는 치료이니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준비를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보험 증권부터 미리 확인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지혜롭고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보험에 관련된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 암보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암이라는 질병이 굉장히 무서웠는데 우리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역시 대비가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에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도 만나보셔야겠죠? 두 번째 주제는 또 어떤 주제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 간병보험입니다. 자, 간병보험 관련해서는 박다빈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전문가님, 오늘 간병보험이라는 주제를 또 선정해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이런 보험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자신이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간병보험은 가족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과 비용을 덜어주고요. 혼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시간과 비용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힘든 시간을 함께 해주는 동반자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아프고 힘든 시간을 외롭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간병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간병보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은 2025년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돌봄이나 부양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대부분 노인의 초점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발 등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간병 돌봄은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네,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82%가 한국 사회에서 간병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 해체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MC님은 간병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이 뉴스를 통해서 이 간병이 좀 심각하다라는 걸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전 뉴스인데요. 제목이 15년 간병의 결론입니다. 참 슬픈 내용인데요.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15년간 부양하며 경제난에 시달린 끝에 살해한 40대 아들. 15년간 간병했지만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고 직장도 그만두고 간병에 집중했지만 치매 증상은 더 심해지고 경제난도 심해져서 결국 살해까지 가게 된 내용입니다.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끝에 직장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비급여인 간병비를 견디다 못해 발생하는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이란 비극적인 단어가 이제 더 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네, 정말 슬픈 기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은 상상도 하기 싫을 만큼 최대한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간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 걸까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대체 간병 받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저도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가족 간병만 해도 2022년 기준 89만 명이었는데 2042년도엔 212만 명에서 35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사설 간병도 합치면 사실상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가족 간병인 3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3.9%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사직이 26.3%, 근무시간 단축 25.4%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 달에 감소한 수입이나 지출 증가 규모를 적은 결과 평균 191만 원으로 집계가 됐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지면 약 2,292만 원입니다. 2018년도 기준이었기 때문에 물가가 상당히 오른 지금 기준으로는 더 많은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실제 금액으로 좀 보니까 더 확 와닿는 것 같은데요. 이 간병 파산이라는 이야기, 정말 간병비가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루에 들어가는 간병비가 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상 간병인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2023년 기준 자료를 보시면 개인 간병을 고용할 경우 월 370만 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하루에 12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인데요. 간병이 필요한 나이는 65세 이상이 8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자료를 보면 간병비가 65세 이상 중위소득 224만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40대 자녀 소득이 588만 원인데 60%가 넘는 금액입니다.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MC님은 어떤 문제가 생기실 것 같은가요? 아무래도 이용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간병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기 때문에 가족들이 무엇보다 안심할 수 있고요. 환자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간병인 역시 믿을 수 있는 간병인들이 많지만 가족이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안심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병비가 들어가지 않는 큰 장점도 있고요. 가족 간병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쌓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간병을 가족분들이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평균 간병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네, 3년 미만이 4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3년에서 6년 미만 20.4%, 6년에서 10년 8.3%, 10년 이상 19.4%입니다. 네, 10년 이상 굉장히 오랜 기간 간병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군요. 자, 그런데 이 가족이 간병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가족 간병이 있다 보니까 간병 보험은 필요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경우 엄마나 가족 간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엄마나 가족이 간병인으로 등록해서 간병인 이용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전화 또는 전용 어플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수수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내용을 확인하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플에서는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병인도 지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간병인 지원 일당 보험은요.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으로는 직접 보내주니까 간병인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번거로움이 없고요. 사람을 보내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48시간 안에 보내주는 거라서 계획된 입원이 아니시라고 하면 사실상 지인이라던가 가족의 도움이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지원 일당은 비갱신형이 없습니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갱신형만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병동에 입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개인 간병인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럴 경우에는 정해진 입원 일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병인 사용 일당입니다. 간병인을 내가 직접 구해야 되고 간병인을 사용하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장점으로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동안 동일하게 쭉 같은 금액을 납입하고요. 쭉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비갱신형 상품입니다. 간병인을 내가 구하기 때문에 자신과 맞는 간병인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가족 간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내가 가입한 금액보다 인건비가 오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체증형 상품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간병인 사용 일당과 지원 일당 두 가지가 각각 장단점이 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 보험을 체증형 간병 사용 일당으로 제가 가입을 했는데요. 이유는 저나 다른 가족이 간병을 할 때 이용이 가능하고 체증형을 이용하면 나중에 물가 상승이 됐을 때도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저는 체증형 간병인 사용 일당을 선택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그렇다면 이 간병인을 사용하게 된다면요. 우리 모든 곳에서 다 같은 금액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시설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요양병원 및 의원제에는 20만 원, 요양병원 및 의원은 5만 원, 체증형을 이용하시면 기간에 따라 납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간병인의 경우 현재는 1일에서 180일, 181일에서 365일, 1년 동안 이용을 하실 수 있게 기간이 되어 있으니까요.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병원에 입원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병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전문가님,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요즘에는 이 간병인을 쓰지 않고 노치원이라고 해서 이 낮 동안 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또 이 센터에서 시간이 끝나면 집으로 데려다 주시는 이런 지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을 다니게 된다면 보상이 가능할까요? 네, 노치원은 노인 유치원의 줄임말인데요. 또 다른 말로는 데이케어 센터, 주 야간 보호 센터를 말합니다. 노치원은 재가급여 보험에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셔야 하고요. 1에서 5등급까지 받아야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또 좋은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오늘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좋은 보험도 결국엔 보험료가 비싸면 우리가 사용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금액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납입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갱신형으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 아프고 나이가 어릴 때 가입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시다는 거 아시죠? 부모님들이 더 아프시기 전에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미리미리 자녀분들이 준비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정부에서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특약도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지 자료를 통해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22년도 기준 자료인데요. 149만 7,172명. 엄청난 숫자죠. 네. 현재 25년도엔 더 많은 분들이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실비 가입 여부에 따라 금액이 또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아무 병원에서나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전국 200여 개 병원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병원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병원 홈페이지 건강인 어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를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류 심사 후에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요. 병원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혹시라도 이용을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까요? 상태에 따라 제한이 좀 생길 수 있고요.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해야 이용이 가능한데요. 간병인 사용 일당, 간병인 지원 일당, 간병인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모두 나이가 들어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 노인 상관없이 질병 상해로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부분 잘 생각하셔서 든든하게 간병보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병보험에 대해서 우리 박다빈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정말 이런 좋은 보험이 있다는 걸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병보험에 대한 주의점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주의점이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노후와 죽음이죠. 하지만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대비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라면 간병보험을 꼭 준비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인 간병보험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들 오늘 우리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주제는 또 어떤 주제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마지막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보장 분석입니다. 우리 김경준 전문가님과 함께 이 주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먼저 다들 실비보험을 포함해서 기본적인 보험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내 보험이 어떤지, 어떻게 보장이 되고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MC님은 본인 보험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저도 가입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청구를 아직 안 해봐서 그런지 어떤 보험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 내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심 갖는 시기는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인데요. 아프고 나서 청구할 게 있는지 찾아보게 되는 거죠. 막상 아프고 나서 보험을 확인해 보니 청구받을 수 있는 게 없다면 이미 늦은 거겠죠. 네,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몸이 이미 아프고 나면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서 내가 보험금을 청구해야지 했는데 관련된 보장이 없다면 그때는 좀 이미 늦은 거 아닐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즉 아프기 전에 반드시 보험을 점검해야 합니다. 간혹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분들 중에 아픈 사람이 생겨서 그때서야 내 보험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아픈 사람이 본인이라면 보험금도 받지 못하고 엉망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탓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할지 전문가님께서 좀 알려주세요.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갱신형 보험인지 비갱신형 보험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본인의 보험료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변동이 된다면 갱신형 보험, 변동되지 않는다면 비갱신형 보험입니다. 비갱신형 보험의 경우 보통 10년, 20년, 길게는 30년까지 납입을 하고 80세든 100세든 정해진 만기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정해진 기간만큼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갱신형 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갱신 보험 중에 예를 들면 20년 납입이고 총 만기가 100세까지인 경우 20년만 내는 것이 아니라 20년마다 갱신이 되어 금액이 오른 보험료를 100세까지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보장을 받는 전 기간 계속 보험료가 오른 상태로 내게 되시는 건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년 갱신형 보험을 30세에 가입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30세부터 33세까지의 위험률을 산정해서 보험료가 정해지는데요. 30세에서 33세까지는 젊기 때문에 발병 위험률이 낮아 보험료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아플 확률이 높아집니다. 3년 갱신형 상품이다 보니 3년마다 위험률을 재산정하는데 보험료가 100세까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초반에는 저렴해 보일 수 있더라도 발병률이 높아지는 50대, 60대가 됐을 때에는 보험료가 매우 비싸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갱신형 보험은 초기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험료가 갱신되어 인상될 수 있다. 비갱신형 보험은 초기 보험료는 비싸지만 그 초기 보험료가 가입 시 결정된 후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렴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서 꼭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단순히 초기 보험료만 비교해서 갱신형 보험과 같은 저렴한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납부 기간까지 고려해서 총 내는 금액을 비교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요, 이 갱신형 보험이라고 해도 금액이 갱신됐을 때 크게 금액이 갱신되는 건 아니다라고 본 것 같은데, 이 총 보험금 내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갱신형이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나요? 지금 당장 보이는 보험료가 저렴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암 진단비 3천만 원을 가입했다고 했을 때 비갱신형은 내는 금액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30세에 23,520원으로 시작하면 같은 금액으로 납입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납입하고 납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50세든 60세든 돈을 내지 않고 80세 만기까지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갱신형 30세에는 아주 저렴한 1,710원으로 시작하지만 36세 때에는 3,840원, 50세 때에는 13,440원, 80세 만기 때에는 65,160원으로 비갱신형 보험보다 보험료가 3배 가까이 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총 내는 보험료를 계산을 해보면 비갱신형 보험이 564만 4,800원, 갱신형 보험이 1,483만 7,040원으로 갱신형으로 가입 시 비갱신형보다 무려 총 919만 2,240원이나 더 내게 되셔야 하는 겁니다. 30세 기준으로는 갱신형 보험이 월 보험료 자체는 저렴하지만 총 기간을 비교하면 비갱신형 보험보다 갱신형 보험이 총 납입 보험료가 약 900만 원 정도 저렴하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마냥 갱신형 보험이 좋지 않은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첫 번째로 이 갱신형, 비갱신형 부분을 점검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우리가 그 다음으로 확인해 볼 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이제 진단비 부분인데요. 먼저 우리나라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순서로 나오는데요.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이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높은 질환은 암입니다.
실제 남녀를 불문하고 암 발병률이 40%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오로지 자기 부담으로 암을 치료하실 게 아니라면 암보험이 꼭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암보험이라고 전부 다 같은 게 아니고요. 암보험 안에서도 내용을 잘 따져서 가입해야 하는데 일반 암에서 보장하지 않는 소외감, 유사암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약관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다를 수는 있지만 대개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은 유사암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암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암에 대해서 전부 보장받으시려면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소외감 진단비 등 약관에 따라 모든 암에 대해 보장이 되는 특약들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암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다 보장이 되는 건 아니고 특약에 따라서 보장이 좀 달라진다라는 부분을 우리 여러분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 다음 순위인 이 혈관 질환도 특약에 따라서 보장이 좀 다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암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보장 범위가 적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아닌 뇌출혈, 뇌졸중, 그리고 경미한 질환까지 전부 포함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뇌혈관에 대해 100%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도 마찬가지로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인 협심증을 포함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협심증에 대해서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새는 부정맥, 심부전 등 모든 심장 질환을 포함하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꼭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암은 일반암과 유사암, 소외감 진단비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또 혈관 쪽으로는 뇌혈관 진단비, 심혈관 진단비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 보셔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진단비 외에도 우리가 확인해봐야 할 것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수술비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질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진단을 많이 받고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질병이기 때문에 진단비를 많이들 준비하시지만 이 외에는 우리는 수많은 질병과 상해로 병원을 가게 됩니다. 수술비로 크게 지출이 발생하면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질병, 상해 수술비 또한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보험을 점검할 때 우리가 수술비라는 단어가 들어간 특약을 꼭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걸까요? 수술비라는 단어가 포함된 특약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정 질병만을 보장해주는 수술비, 예를 들면 충수염 수술비, 각막 이식 수술비,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등과 같은 특약 이름을 흔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모두 질병으로 인한 수술입니다. 내가 언제 어떤 질병에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한 질병만을 보장해주는 특약이 아닌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수술비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어떤 특약에 좀 가입을 해야 할까요? 네, 앞에 자료를 보시면 질병 상해 수술비, 종수술비, 엔대 질병 수술비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우선 대부분 아실 수도 있는 질병 상해 수술비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모든 질병과 상해로 인해 받은 수술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입니다. 보상 확률이 높고 범위가 넓은 대신 보상 금액이 적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렇군요. 보상 범위가 넓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보장 금액이 작다라는 단점이 있군요. 자, 그렇다면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약들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질병 상해 수술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특약으로 종수술비가 있는데요. 종수술비는 1에서 5종, 1에서 8종 수술비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수술 종류, 위험 등급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숫자가 낮은 1종은 가장 낮은 위험의 수술, 가장 흔하게 걸리는 수술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위험의 수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1에서 5종 수술비에서 5종 수술비의 경우 머리를 열어서 수술하는 개두술이나 복부를 열어서 하는 개복술 등을 했을 때 지급하는 수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님들 중에 숫자가 더 높기 때문에 8종 수술비가 더 좋은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숫자가 높다고 해서 좋은 담보가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특징들이 다릅니다. 1에서 5종 수술비는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는 대신 수술 방법이 관열인지 비관열인지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1에서 8종 수술비는 관열, 비관열 수술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이 담보가 가장 큰 단점은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이 숫자가 높다고 해서 더 좋은 특약은 아니었네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해주신 내용들 중에서 N대 질병 수술비는 어떤 특약인가요? 네, N대 질병 수술비는 각 회사별로 111대, 119대, 145대 등 회사별로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N개의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보장한다는 특약입니다. 여기서 회사별로 N대의 범위와 고액 보장의 항목을 꼭 비교해 보셔야 하는데요. 가령 A보험사는 췌장 질환으로 수술했을 때 최대 금액으로 지급을 하는데 B보험사 같은 경우 같은 수술을 했을 때 A보험사 대비 2분의 1밖에 지급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겉으로 숫자가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숫자보다는 그 안에 담고 있는 범위와 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N대 질병 수술비는 수술 종류에 따라서 지급하는 종수술비와는 달리 해당 질병에 대한 질병 분류 코드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수술 위험도가 높아 고액 보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술비를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종수술비와 같이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 부분들 체크하셔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려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그래서 전문적인 보장 분석가를 통해서 꼭 본인의 보험을 더 늦지 않게 살펴보셔야 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갱신형 보험인지 비갱신형 보험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요.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혹은 소외감 진단비 모두 있는지 보셔야 하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질환 진단비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종 수술비, N대 질병 수술비 특약이 가입이 잘 되어 있는지 증권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과 가족력을 고려해서 상담하고 최대한 나에게 맞게 준비해서 가입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장 분석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이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이 보험 구성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의해야 될 점은 보험은 한번 가입을 하면 평생 유지해야 하는 인생에서 집을 사는 것처럼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무턱대고 권유하시는 대로 가입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꼼꼼하고 기존 내역과 비교 분석을 해서 전문가와 상담 후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지혜롭게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께 정말 현명한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